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총일까요? 전투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전쟁은 판단 속도, 즉 AI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랑하던 최강 AI 전투 시스템이 단 하나의 이유로 멈춰버렸습니다.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칩을 빼자 AI 전투 시스템은 즉시 붕괴했고 명중률은 61%로 추락, 실전 투입 불가 판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본마저 15년간 대체 불가를 인정한 상황.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세대 앞선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카드가 공개되자 미국은 단 36시간 만에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었던 걸까요? 본문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 직감이 아니라 알고리즘. 저는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미 국방부 AI 분석관으로 F-35 전투 AI 성능 검증 책임자로 제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확신이라는 단단한 땅 위였습니다. 그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월 초였어요. 워싱턴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펜타곤 분석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도착한 보고서 한 묶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F-35 전투 AI 성능 이상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표적 인식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업데이트할수록 좋아지게 설계돼 있거든요. 퇴행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저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뽑았습니다. 지난 6개월치 성능 로그였어요. 숫자들을 하나씩 눈으로 쫓다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은 딱 4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 로그는 완벽했는데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수치가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4개월 전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4개월 전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일부가 교체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공급망 효율화 차원의 루틴한 변경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줄짜리 각주로만 달려 있었죠. 공급업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새 이름 옆에 작게 적힌 국적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스크롤을 내렸어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원인을 찾았거든요. 알고리즘 코드를 뒤지고 학습 데이터를 점검하고 모델 가중치를 비교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드는 완벽했어요. 데이터도 모델 구조도 이상이 없었죠. 마지못해 그 각주로 돌아왔습니다. 교체된 부품은 12종이었어요.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AI 연산 처리와 직결되는 반도체들이었죠. 스펙시트를 비교해보니 수치상으로는 이전 부품과 비슷했어요.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나빠지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노트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일 수 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AI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는 나라는 없다고요. 23년의 경력이 수백 편의 보고서가 그 믿음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일단 흔들리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카터, 34세. 미 국방부 AI 전투 시스템 분석관. MIT 스탠포드 박사. 미군 드론 AI 알고리즘 개발 책임자.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AI 전쟁은 미국이 지배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수백억 달러 무기 개발 방향을 바꾸는 권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고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F-35 AI 전투 판단 오류 발생. 에밀리는 웃었습니다. 버그겠지. 금방 고쳐.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보고서와 로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검증팀장 마커스를 불렀어요. 그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한국산 칩을 제거하고 기존 방식으로 시스템을 돌려보라고요.
마커스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빼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이유는 나중에 따져도 됐어요. 결과는 다음날 오전에 나왔습니다. 마커스가 출력물을 들고 왔을 때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건지 놀란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가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이거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AI 판단 속도가 3배 느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산 칩이 들어간 시스템은 위협 표적을 인식하고 교전 명령을 생성하는데 평균 1.2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칩을 제거하자 같은 과정이 3.7초로 늘어났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이 차이는 조종사의 생사를 가릅니다. 2초가 아니라 초 단위의 지연은 전장에서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표적 인식 정확도도 봤습니다. 한국산 칩 제거 후 정확도는 64%였어요. 이전에 문제라고 보고됐던 수치가 80%대였는데 그게 오히려 양호한 거였습니다. 칩이 없으니까 더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인텔 칩으로 대체 테스트도 해봤다고요.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인텔 최신 모델을 넣었는데 판단 속도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정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일부에서 충돌이 발생했어요. AI가 표적을 인식하고도 공격 명령을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마커스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뒀어요. 저는 그걸 3번 돌려봤습니다. AI가 멈춰 있었어요.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전투 AI가 한국산 칩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저는 늘 믿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 믿음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제가 틀린 거였어요. 한국은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한국산 칩이 빠지자 미국의 AI는 멈췄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했어요. 에밀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급 문제일 뿐이야. 속으로 생각합니다. 가서 확인하고 바꾸면 끝이다. 그런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 MIT 박사, 스탠포드 박사, 칼텍 박사, 전부 한국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네.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착륙을 기다렸어요. 서울 외곽의 불빛들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야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급망 문제를 확인하고 돌아오면 됐어요.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지수 씨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짧게 악수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박지수 씨가 연구소 개요를 설명했는데 저는 절반쯤만 들었어요. 어차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거였으니까요.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단순했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하루면 되겠다고요. 그런데 로비에서 연구진 소개를 받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책임 연구원 김도현 씨였어요. 4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는데 아래쪽에 작게 적힌 이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MIT 전기공학 박사, 스탠포드 반도체 연구소 선임 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한 번 더 봤어요. 옆에 선 연구원도 소개받았습니다. 이서연 씨였어요. 카네기 멜런 컴퓨터 공학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옆은 조현우 씨,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출신이었어요. 저는 연구진 6명의 이력을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원이 미국 상위권 대학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졸업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현지 연구소와 기업에서 5년에서 10년씩 실무를 쌓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단순 부품 납품업체 직원으로 생각하고 왔다는 게요. 김도현 씨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설명드리겠다고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과시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F-35 시스템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했고 귀사칩 교체 이후부터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다고요. 원인 파악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김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하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상했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칩이 빠지면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계 구조 자체가 저희 걸 기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하다는 계획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김도현 씨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펜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같은 F-35, 다른 칩, 왼쪽 한국, 오른쪽 미국. 결과 한국 1.2초 만에 전투 판단 완료. 정확도 99%. 미국 판단 지연. 표적 놓침. 공격 불가. 에밀리는 화면을 멍하니 봅니다. AI가 공격을 못한다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는 걸. 김도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룸이었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운데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양쪽으로 서버렉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서연 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를 보게 될 거라는 건 알았는데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김도현 씨가 설명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다고요. 첫 번째는 한국산 칩 기반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산 대체 칩 기반 시스템이었어요. 동일한 전투 시나리오를 두 시스템에 각각 돌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공정한 비교라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가상 전투 공간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적 전투기 2대가 빠르게 접근하는 상황이었어요. AI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표적 인식, 위협 등급 판단, 교전 범위 계산, 명령 생성, 이 4단계가 연속으로 처리됐어요. 스크린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1.2초였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2초. 제가 알기로 미국 시스템의 기준치는 2.5초였어요. 이미 그걸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표적 인식 정확도 97%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동일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적 전투기 2대, 동일한 접근 경로, 동일한 속도. 스크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AI의 반응이 느렸어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3.7초에서 멈췄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AI가 표적을 인식은 했는데 교전 명령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안에서 가상의 적 전투기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AI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말했어요. 명령 생성 실패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명령 생성 실패. 전투 상황에서 이건 조종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AI가 적을 보면서도 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이게 재현 가능한 결과냐고요. 김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번 돌려서 10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숫자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1.2초 대 3.7초. 정확도 97% 대 63%. 명령 생성 성공 대 실패. 이건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저는 돌아서서 김도현 씨를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칩의 스펙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문제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게 아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세계 최강 AI가 한국 없이는 멈춘다는 걸 저는 이 방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저는 늘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번엔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배신한 건 제 확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칩 23개 중 19개 한국산. 서로 연결된 구조. 하나 바꾸면 전체 붕괴. 그리고 결정적 사실, 설계도 한국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습니다. 우리가 만든 AI가 아니었어. 김도현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도식 하나가 떴어요. 복잡했습니다. 선들이 얽혀 있었고 각 선마다 숫자와 기호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직업병이었어요. 복잡한 도식일수록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김도현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F-35 AI 시스템의 연산 구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제가 7년을 다룬 시스템이었는데 이 도식은 제가 본 적 없는 형태였어요. 김도현 씨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가 핵심 연산부라고 했어요. 한국산 칩 19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19종. 처음엔 12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있었습니다. 조달 기록에 빠진 게 있었던 거였어요. 김도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19종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느꼈어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각 칩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AI의 판단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였어요. 한 칩이 표적 데이터를 받으면 다음 칩이 위협 등급을 계산하고 그 다음 칩이 교전 범위를 산출하는 식이었습니다. 19개가 일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물처럼 엮여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설계한 게 귀사냐고요. 김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계약 당시 단순 납품이 아니라 AI 최적화 설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7년 동안 이 시스템을 다뤘는데 그 안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서연 씨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교체 가능성 분석 자료였어요. 19종 중에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칩이 몇 종인지 정리한 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찾았어요. 눈이 멈췄습니다. 3종이었어요. 19종 중에서 대체 가능한 건 3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6종은 현재 기술로는 동등한 대체제가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일부만 교체하면 연동 구조가 무너진다고요.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 교체.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F-35 AI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구조를 전부 버리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어요. 김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최소 15년은 걸릴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15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설계 철학을 바꾸는 건 부품을 교체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우리 칩은 AI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구조 안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미국은 부품을 샀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 도식을 바라봤어요.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물처럼요. 그리고 그 그물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일본 15년간 대체 불가. 그리고 나토 17개국 한국과 직접 계약 추진. 미국을 건너뛴 겁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 연구소에서 나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수 씨가 호텔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머릿속이 도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19개의 집, 그물처럼 얽힌 선들, 15년이라는 숫자. 저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 멍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던 제가 사흘째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다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같은 연구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일정이 겹쳐도 괜찮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일본이 왜 여기 오는 건지요. 오전 10시 일본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방위성 기술국장 다나카 씨였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브리핑을 함께 들었습니다. 김도현 씨가 동일한 설명을 일본어로 진행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다나카 씨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로 이 기술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김도현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연구 수준으로는 1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다나카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 이후 다나카 씨 측에서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연구소와 직접 계약을 논의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기술을 공급하는 구조, 제가 23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필요한 기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로 직접 간 거였습니다. 이틀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나토 회원국 3곳이 한국 연구소에 기술 협력 의향서를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였어요. 저는 그 나라 이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방산 기술 체계 안에 있었거든요. 미국 장비를 쓰고 미국 시스템을 운용하고 미국 기준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씨가 저녁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문의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지난 2년 사이 12개국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들으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2개국. 저는 그중 한 나라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다시 썼습니다. 처음 쓴 건 공급망 문제라고 시작했어요. 두 번째 버전은 기술 의존도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버전은 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중심의 AI 전쟁 기술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고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연구소. 그곳에서 보여준 건 양자 전투 연산칩, 스텔스 탐지 AI 판단 속도 수십 배 향상. 에밀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건 다음 세대잖아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재였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1.2초 19종 12개국 15년. 이 숫자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아직 그 문장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연구소로 갔어요. 어제와 같은 복도 같은 문이었는데 안내받은 방은 달랐습니다. 지하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시뮬레이션 룸보다 2배는 넓었어요. 가운데 장비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형태였습니다. 서버렉이 아니었어요. 낮고 넓은 구조물이었는데 표면이 특수 소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냉각 장치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김도현 씨가 대답했어요. 양자 기반 전투 연산 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양자 컴퓨팅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실험실 단계였거든요. 전투 시스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이서연 씨가 시연을 시작했어요. 어제와 동일한 전투 시나리오였습니다. 적 전투기 2대가 접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크린 안의 AI 반응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숫자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0.4초였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0.4초 맞다고요. 저는 어제 한국산 칩 기반 시스템이 1.2초였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것도 미국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빨라서 충격이었는데 이건 그것보다 또 3배가 빨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도현 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존 AI가 표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건 예측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적의 다음 기동을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춰 선제 명령을 생성한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떨렸어요. 전투에서 예측은 생존입니다.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면 먼저 거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전술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AI가 그걸 0.4초 안에 해낸다는 건 인간 조종사의 판단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AI가 이미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였어요. 이서연 씨가 화면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스텔스 탐지 데이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텔스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에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스텔스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화면 안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궤적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게 실제 데이터냐고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자 센서와 연동된 예측 알고리즘이 스텔스 기동 패턴을 역산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스텔스가 의미를 잃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이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스텔스 기술이 이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김도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과시하는 사람은 아직 불안한 거거든요. 조용한 사람은 이미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23년 동안 사람들을 보며 배웠어요. 김도현 씨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게 현재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이냐고요. 김도현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치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비는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배치는 결정의 문제고 준비는 기술의 문제라고요. 기술은 이미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하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재의 전쟁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전쟁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였어요.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보고합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36시간 후 미국은 한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 파트너 그녀는 마지막 보고서에 적습니다. 우리는 AI를 만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전쟁을 이해한 건 한국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펜타곤으로 바로 갔어요.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보고서를 수백 편 썼어요. 한 번도 손이 땀에 젖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국방부 AI 전략실장 콜린스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장군이었는데 제가 아는 가장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늘 좋았어요. 그날은 그 냉정함이 필요했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군이 먼저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다고요. 장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설계 국가라고 했어요. 장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준비한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19종의 칩 연동 구조 대체 불가능한 16종, 1.2 초대 3.7초의 성능 격차, 명령 생성 실패 데이터, 나토 3개국의 직접 협력 요청, 일본의 독자 계약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기반 전투 연산 칩과 0.4초의 판단 속도, 스텔스 탐지 가능성까지요. 장군이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를 덮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장군이 창밖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결론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한참 서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36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요. 36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다듬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군 비서실이었어요.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장, 합참전력기획부장, 그리고 낯선 얼굴 2명이 더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군이 말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조건 수용.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수용한다는 건 협상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23년 동안 저는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라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라요. 그 구조가 36시간 만에 뒤집혔어요. 장군이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수고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목 언저리에 걸려 있었거든요.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자괴감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뭔지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마지막 장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커서를 그 자리에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3년의 확신을 부수는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우리는 AI를 만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전쟁을 이해한 건 한국이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한참 봤어요. 틀린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강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강이었는데 그날따라 서울에서 봤던 한강이 생각났어요. 두 강 모두 오래된 강이었습니다. 오래된 도시 곁에서 흘러온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강물은 알지 못하죠. 저는 그동안 강물 같았던 것 같아요. 흐르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세계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지만 보고 싶은 데이터만 봤던 건 아닌지. 그 질문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 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이해라는 거였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속도가 왜 생존인지, 판단이 왜 설계 안에 담겨야 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한 나라가 기술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또 데이터를 볼 거예요. 또 보고서를 쓸 거고 또 검증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기술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만드는 것.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준 경험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국이 준비한 진짜 기술을 공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